이번 시간에는 블록체인의 원리 두 번째 시간인 용어 정리와 자금 난이도 그리고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난이도부터 다시 시작을 하더라죠. 블록에스가 특정 숫자보다 늦게 나올 때의 난스 값을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자급 증명이라고 했습니다. 자금 난이도는 난스 값 계산의 어려운 정도를 나타냅니다. 자금 난이도는 블록헤드 정보에서 비트라는 값으로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죠. 앞에서 블록헤드는 32바이트의 숫자라고 했는데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블록헤드를 부호 없는 1바이트의 숫자라고 해보죠. 그럼 1바이트의 숫자 값을 블록 해시 값으로 산출하는 해시 함수는 2의 8승 0에서 255 사이의 값을 결과로 산출하게 됩니다. 블록 해시가 128보다 작아야 한다고 한다면 0에서 255 사이의 값을 산출하는 해시 함수를 적용해서 128보다 작은 블록 해시 값이 나올 확률은 128보다 작은 수 0에서 127의 개수는 128 해시 함수가 산출할 수 있는 모든 값의 개수 256, 즉 256분의 128이므로 50%의 확률이라고 보아집니다. 블록 해시가 64보다 작아야 한다면 256분의 64, 즉 25%의 확률로 난스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블록 해시가 32보다 작아야 한다면 확률은 12.5%로 줄어들겠죠. 여기서 128, 68, 32라는 특정 숫자가 바로 블록 헤더 정보의 비트입니다. 실제로 비트 값이 128, 256 이런 식으로 저장되지는 않고 지수와 계수를 사용하는 별도의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난이도는 2160개의 블록이 생성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시간인 21,600분보다 오래 걸리면 낮아지고 적게 걸리면 높아지는 방식으로 대략 21,600분의 주기로 전체적으로 평균 10분이 소요되는 하나의 난이도가 전체에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요약하자면 난이도는 난스 값의 어려운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가 한번 채굴의 개념에서 작업 증명과 보상의 개념을 설명해 보도록 할까요? 보상은 새로 발행되는 비트코인과 블록에 포함되는 거래의 수수료의 합입니다. 비트코인의 새로운 발행은 채굴자가 블록을 처음 구성할 때 채굴자의 지갑으로 일정 양의 비트코인이 입금되는 거래를 그 블록의 첫 거래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새로 발행되는 비트코인은 최초에 50비트코인에서 시작해서 블록체인에 21만 개의 블록이 추가될 때마다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거래 수수료는 각 거래 당사자끼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거래가 블록에 추가되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거래 수수료가 입력값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은 2100만 비트코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채굴하더라도 언젠가는 비트코인은 더 이상 발행되지 않으므로 거래 수수료만이 유일한 보상으로 남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채굴이 의미가 있으려면 채굴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수익이 더 커야 하며 이는
비트코인의 신규 발행이 없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만 채굴이 계속되고 블록체인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신규 발행이 없는 상황에서 이 조건이 만족되려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채굴 비용의 감소는 결국 작업 증명, 해답을 찾는데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작업의 난이도에 달려 있게 되므로 거래 수수료만이 유일한 보상인 상황에서 블록체인이 유지되려면 작업의 난이도가 현재보다 더 낮아져서 소요 비용을 낮춰야 할 것입니다. 거래 수수료의 증가는 결국 거래 수수료율의 증가를 의미하는데 거래의 성격과 다른 화폐와의 경쟁 등 시장 상황에 따라 정해지겠으나 대폭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수수료율의 증가가 아니라 수수료 총액의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즉, 블록의 크기를 늘려서 블록 안에 더 많은 거래를 담아서 블록당 수수료 총액을 높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채굴 비용의 감소, 작업 증명 해답을 찾는데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느냐, 거래 수수료의 증가, 작업의 난이도가 현재보다 더 낮아져서 소요 비용을 낮춰야 할 것이다. 신규 발행이 사라지는 2040년경 이후에는 결국은 채굴 난이도가 낮아지거나 블록 크기를 늘리는 방식으로 블록체인이 유지될 것입니다. 2040년경 신규 발행이 사라지게 되겠네요.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 정보를 포함하는 거대한 장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채굴자의 컴퓨터에 복제되어 관리되는 분산 장부입니다. 블록은 다수의 거래 정보의 묶음이며 이런 블록이 체인처럼 연결되어 전체 블록을 형성하게 됩니다. 채굴은 블록에 담긴 거래 정보를 유효화한 것으로 확정시키기 위해 어떤 숫자 값을 찾아내는 작업 증명과 그에 따른 보상을 합친 개념입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시스템을 암호화, 화폐 분야에 적용한 서비스의 일종입니다. 그러면 한번 블록체인 딜레마를 볼까요? 전 세계 기록들을 비교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일까요? 모든 기록의 공유가 지나치게 투명한 것은 아닐까요? 네. 암호화 및 해시 기술로 이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증받겠습니다. A가 B에게 송금을 합니다. 그런데 A는 궁금합니다. B, 내가 송금해야 될 사람 맞나? A, B는 A, 저 사람이 A 맞아? 스스로 상대방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를 이용한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본인들이 믿을 만한 거래자인 사실과 거래 내용을 언제든지 증명할 수 있도록 공개키와 개인키 두 가지의 열쇠를 갖게 됩니다. 사실 이 개념은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공인인증서 시스템 속에도 있었답니다. 전자인감에 해당하는 개인키는 고객 본인이 보관하고 공개키에 해당하는 공인인증서, 다른 말로 하면 전자인감 증명서는 금융기관에서 등록 보관하고 있다가 개인키로 고객이 서명을 하면 금융기관에 보관 중이던 공인인증서로 고객이 진짜 맞는지 이제까지는 이렇게 인증하였습니다. 블록체인에서는 공개키가 일종의 네트워크 주소 형태를 띠고 모두에게 공개된다는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키를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자거래에서 공개키와 개인키는 비대칭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키로 암호화와 해독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키가 다른 깊이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개키는 신원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개인키가 있어야만 거래 데이터를 완전히 해독할 수 있습니다. 공개키로 개인키를 알아내는 것은 현재 컴퓨터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정립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정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해킹당했다고 할까요? 그것은 블록체인 자체가 아니라 거래소에서 보관하고 있다 보니 아날로그식 디지털화 방식에 의해서 중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개키를 통해서 서명이 진위를 확인하고 개인키로는 거래를 실현시키도록 하면 굳이 사용자나 계좌 같은 것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간편하게 전자 거래가 가능해지겠죠? 네. 좀 더 사례에 입각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B에게 100만 원을 송금할 때 A는 먼저 개인키로 암호화하여 전자 서명을 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송금 사실을 인정하고 추후 부인하지 않겠다는 어떤 암시입니다. 또한 A는 B의 공개키로 수취인을 암호화하여 오직 B만이 개인키를 통해 거래 내역을 해독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대편 당사자인 B는 A의 공개키를 사용해서 A를 확인하고 자신의 개인키로 거래 당사자임을 인증하며 거래 당사자가 됩니다. 이런 원리 때문에 개인키의 관리가 블록체인 시스템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관리 책임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본인에게 주어져 있으며 한 번 잃어버리면 다시 복구할 수 없게 됩니다. A가 B에게 송금할 때 우리가 궁금한 점 또 한 가지는 거래 기록이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A는 100을 배웠다고 했는데 B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이 갑자기 만으로 만들어버리는 상황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해지는 것이 해싱 작업입니다. 해싱이라는 과정은 해시 함수를 통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해시 함수는 일종의 수학 방정식입니다. 블록체인 시스템의 참여자들은 거래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학 공식의 정답을 찾아내야 하는데 정답을 제일 먼저 발견해낸 사람에게는 비트코인이 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을 채굴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거래의 진위를 판단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모든 내용을 읽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아주 가볍고 간단한 방식이 필요한데 바로 그 과정에서 필요한 암호화가 해시입니다. 거래 내용에 어떤 값을 더해야만 진정한 값이 나오는지를 풀어내는 특수한 방정식이 바로 해시 함수입니다. 어떻게 거래 내용은 일정한 길이에 유일하고 가벼운 해시값을 암호화가 됩니까? 네, 각자가 가진 해시값이 일치하다고 과반 이상의 동의를 거래 내용은 진짜로 확인되어 블록체인에 포함 기록되게 됩니다. 네, 거래 내역 진위 여부를 위해서 핵심
작업을 통해 정답을 찾고, 한방향 계산은 쉬운데 역방향 계산은 어려운 수식인 해시 함수를 활용한 검증입니다. y는 ax 플러스 b일 때 x를 주어주고 y를 구하는 것은 쉬우나 y를 주어주고 x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이겠죠. 간단히 말하면 비대칭적인 두 개의 키로 사용자를 암호화하고 해시 함수로 내용을 암호화하면 이는 지나치게 투명하지 않은 공공원장을 간편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네, 중앙 집권적인 기관이 없고 모두가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권리를 갖는 시스템은 훨씬 민주적입니다. 또한 복사물을 가지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는 암호화 시스템은 그 어느 때 어느 보안 기술보다도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힘을 합쳐 더 나은 기술을 만들어낸다는 것 점이 현재 전 세계가 블록체인에 열광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시스템을 특징 짓는 것 중에 하나는 합의 알고리즘입니다. 비트코인에서 쓰기는 합의 알고리즘은 수많은 분산된 노드들이 하나의 블록체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마법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냈지만 성능과 에너지 낭비 측면에서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이후의 시스템들은 성능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특성을 가진 독특한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합의 알고리즘은 성능, 에너지, 보안, 개방성이라는 가치 중 어디에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개발될 수 있으며 새로운 협의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2탄 블록체인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고, 다음에는 합의 알고리즘과 플랫폼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